저는 결혼해서 더 외로웠어요. 궁금하기도 해요. 결혼해서 더 외로웠어요.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해볼 나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 떠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33일 만에. 네, 처음 그랬고 두 번째는 한 달 만에. 오 박사님을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 정호구님의 신야 신당 거기도 나갔고 만신포차 뭐 이런 데도 제가 나갔었는데 저한테 그런 기운이 그런 끼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오 박사님이 누구보다 방구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 박사님 뵙고 싶었는데 이 눈빛에 사람을 이렇게 보는 그 이 눈빛이 보이네요. 10년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셨는데 무당이 되셨어요. 잠 못 자가면서 그 서적들을 심리 박사님이니까 그 심자가 마을 심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오늘 좀 한번 방은님의 내면을 이제 한번 우리 여행을 같이 해보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간 MRI입니다. 바로 나오고 20분도 안 걸려. 바로 스피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멘털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간 당신,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을 골라주세요. 어항이요. 알겠습니다. 사랑을 꿈꾸고 있는 고객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물건을 통해 알아보는 이성을 고르는 기준을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이성을 고르는 테스트? 예. 와. 방은희 고객님께서는 당신은 상대의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난 진짜 야, 돈 빼고 다 보는데. 그래요? 아유, 금부치가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유, 사귀기도 전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통하지 않아 사소한 문제로도 크게 싸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 오늘 어떻게 된 거지? 그 재력보다 좀 이렇게 마음을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진짜 재력은 1도 안 보고 좀 연민에 많이 흔들리고 어쨌든 보는 눈이 없어 일단. 세상의 모든 논란의 중심을 파헤치기 위해 제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일명 돈이 청문회. 돈이 적네. 아이고. 왜 소리를 질러요 무섭게? 왜 이렇게 무섭게 해요? 1988년 영화 사랑의 낙서로 데뷔, 지금 무려 35년 차. 와우. 배우시고요. 와우. 정말 출연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이렇게 뭐 프로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객님의 말, 그동안 했던 말, 그런 말들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 자, 이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방주비다. 예? 무슨 선유도에서 선녀님이셨구나. 네. 선녀님이셨어요? 선유도에서 선녀님이셨어? 도대체 왜 why 아, 왜 선녀라며 외치고 다닌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이군요. 네, 지금 제가 유튜브 다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방주비예요. 2002년생. 네. 주비가 누구냐 말이야? 선녀 방주비. 내가 선녀인 걸 어떻게 알았지? 나 선녀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저 선녀인 거 아셨어요? 예쁘다. 잘 잤어? 뭐니 끝에 뭐니. 케이팝을 꿈꾸는 가수를 꿈꾸는
그 주비예요. 주비. 그래서 주자가 술주자에 살찔 비. 술 먹고 살찐 거예요? 네네. 아하. 아이고. 야. 이게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연하남과 연애 중이다. 연하남과 연애 중이다. 손도 잡고 뽀뽀까지 했으며 곧 결혼할 예정이다.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헤어졌어요. 헤어졌고 아주 심하게 차였어요. 아하. 네. 괜한 얘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 괜한 얘기를 왜? 되게 좋았는데. 잠깐만 나 이 드라마 아니에요.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럼 급하게 토니 창문에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은희 고객님,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9월에 아드님을 군대에 보내셨다고. 근데 아드님을 군대에 보내시고 너무 외로워서 우리 박사님을 찾아주셨다 해서 하셨습니다. 네. 9월이면은 지금 10월 말이니까 입대하시면 얼마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얘기만 하는데도 그냥 입술이 제가 정말 존재하는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의 존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유학을 하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이제 사고가 났어요 또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군대도 이제 연기하고 그리고 큰 수술을 받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진짜 내 곁을 떠나는구나, 떠나보내야구나, 아이고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저한테 제가 살아있나? 더군다나 최전방을 갔거든요. 그 화천 쪽에 갔는데 춥겠다. 네네. 그런데 또 춥지. 이제 들어갈 때도 슬프지만 그 입고 간 옷 그거가 소집회로 오잖아요. 올 때 맞아요. 그때 정말 그 현장에서 안 울었던 사람도 운다고 제가 그 택배가 왔을 때 안 뜯었어요. 못 뜯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장난으로 너 들어갈 때 그냥 속옷만 입고 가면 안 될까? 아니면 군복을 미리 사서 입고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방법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지품으로 팬티 한 장 온대요. 그래. 그것도 와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못 듣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인스타에 올렸는데 좀 며칠 뒀다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도 오늘 찾아주셨으니까 오늘 방은희 고객님께서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기 전에 너무너무 외로워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자야지 하고 딱 누웠는데도 순간 드는 외로움 때문에 잠이 벌쩍 깨요. 그 아기 때서부터 제가 인형이 많았어요. 제 방의 3분의 2가 인형일 정도였거든요. 자기 전에 얘 손을 꼭 붙잡고 나 좀 자게 해줘 막 이러면서 인형한테 애원 좀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사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천고를 타고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고가 뭐예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고독함을 제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외로운 사주.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진 않아요. 당분간은.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앞으로 미래에 그려지는 나의 모습에 나 이러고 늙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게 그 고민 때문에도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또 외로운 고민이. 근데 지금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이니까요. 외로움을 느끼고.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밤새서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가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침대에만 딱딱 누우면 갑자기 그 잠도 사라지고, 그리고 순간 정말 이게 밀려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막, 와. 그래서 약도 많이 처방받아서 먹고, 그리고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일단 집에 딱 들어오면 침대에 눕기 전에 이제 그 공간 안에 아들이 뭐 있었고 이제 없잖아요. 그 텅 비어짐. 그리고 저는 집에서 나갈 때 난 집에다가 인사를 해요. 나 나갔다 올게. 갔다 올게. 그리고 들어올 때도 나 왔어. 뭐 이러고. 그리고 일단 덩그러니 있는 그때 아니면 친한 친구분들하고 모임 있을 때도 좀 외롭거나 허전한 느낌이 좀 드세요? 아니죠. 그때는 다르죠. 그때는 그때대로 또 친구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와서의 나의 혼자의 속에서는 또 무언가의 가면을 벗는 듯한 느낌인 거죠. 이렇게 밝은 척했고 또 웃었고 뭐 또 그랬다면 그러면 이제 표정 없는 이제 나로 그냥 있는 거죠. 50이 넘어 보니까요. 저도 50대 후반이니까 50이 넘어 보니까 진짜 젊다. 텐션이 갑자기. 제 감정의 기복도 겁나 커. 와. 근데 이제 50 넘으면 좀 외롭죠. 외롭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삶이 조금 이제는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좀 약간 허망하기도 하고 인간이 살면서 아주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가 3번 온대요. 네, 첫 번째는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이 두려움도 외로움으로 느껴진대요. 네, 그 다음에 50대 후반에는 젊음이 이제 영원하지 않구나. 여기서 느끼는 허무함. 이 허무함도 외로움으로 느껴진대요. 그리고 80대 후반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남아있구나라는 고독감, 노년의 고독감. 이것도 아주 그 심각한 외로움으로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약간 다른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 그냥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허무함, 또 고독감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우리 수제자님들은 외로울 때 없으세요? 예, 정말. 나래 씨는 어떠세요? 어떨 때 외로우세요? 그때 뭐 내 짝이 영원한 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상상해요. 막 그냥 뭐 정확하게 날짜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연애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뭔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아유, 짝이 있다고 안 외로운 거 아니에요. 더 외로워. 아유, 짝이 있는데 외로우면 더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좀 다르잖아요. 아니야. 더 외로워. 그때 있어야 이제 안 외로운 거. 해야 되나 이거.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사랑을 느낄 때 이 사랑이라는 거에 감정을 느끼면서 이 외로움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덮고 가죠. 그렇죠. 외로움이라는 감정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감정이 더 클 때는 잠깐 이제 외로움을 좀 뒤로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방은희님은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결혼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외로움은 그 기간만큼 좀 외로움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결혼해서 더 외로웠어요. 궁금하기도 저는 해요. 결혼해서 더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촬영으로 그 아프리카 한 달 가가지고서
정말 물도 제대로 없이 뭐 이런 곳에서 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네팔의 안나푸르나 이봉이라고 한 달 동안 4천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촬영을 걸으면서 그때 느꼈던 게 무언가 다른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시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이라는 걸 해볼 나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 떠보니까 결혼했더라고요. 33일 만에. 네, 처음 그랬고 두 번째는 한 달 만에. 그럼 두 번째 그때 하실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셔서 여자로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 없이 그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 또 그때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아빠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꼭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는 33일, 두 번째는 30일 만에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33일과 30일 대략 딱 한 달이에요. 우리 방은희님한테 있어서 이 한 달은 어떤 의미일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저를 건방지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안 해롭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한 게 밥을 같이 먹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네, 밥을 먹는 게 혼자 먹는 것보다 더 외로울 정도로. 그래서 아들이 중학생일 때였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이혼을 한다면 네가 힘들겠지? 했더니 엄마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외로우려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살고 싶어서 선택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저 좋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결혼을 할 때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사랑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사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꼭 딱 정답의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랑의 4단계가 있어요. 사랑의 짝대기가 아니라 사랑의 4단계가 있는데요. 사랑의 4단계를 좀 잘 밟고 가야 좀 이 관계가 좀 단단해지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되게 큰 힘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1단계 뭘까? 일단 뭐 만나야지. 만나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려면 일단 터치? 바로 터치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바로 터치를 가시는 빠르시냐. 역시 스피드 광이셔가지고 그냥 그거는 느려요. 바로 터치를 가실 거죠. 찌릿. 호감이 있어요. 네, 호감 단계입니다. 그래서 호감 있네. 이제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호감 단계 1단계입니다. 서로가 관심사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잘 맞네 이러면서 이제 호감을 느끼는 거죠. 자, 2단계는 그다음에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제 호감을 느껴서 이제 좀 자주 만나다 보면 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제 파악을 해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좀 다투기도 해요. 그죠? 다투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서로 파악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는
또 각자의 다른 면들을 보면서 뭐 티격태격도 하다가 좀 다투기도 했다가 다시 좀 이해를 해나가고 이렇게 이제 서로 네 파악을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파악을 했어요. 이제 같이 가자. 같이 아니? 서로 지금 합의하신 거예요? 예, 같이. 같이 되게 갑니다. 엄청 집중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파악을 해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좀 이렇게 그래, 애정이 애정.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강화해 나가는 신뢰 단계. 신뢰. 네, 신뢰 언제 단계. 터치해? 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그야말로 서로의 내면이 아주 이제 서로 깊게 이해가 되면서 연결이 되는 결합 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단단하게 서로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면 옆에 없어도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서 편안하고, 네. 눈앞에 안 보여도 믿고 있고 믿고. 그 마음이 이제 안정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결합 단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방은희님은 1단계 호감 단계. 호감도 아니죠. 호감이라 좋게 얘기하면 호감이 이겠다. 그렇죠. 왜냐면 또 징글징글 싫으면 아니죠. 결혼을 못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또 2번을 또 하셨잖아요, 결혼을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게 33일, 30일이면 이 호감 단계 되게 한 달이면 호감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간보기 단계라고도 하는데 요 간보기 단계만 언제나 거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악도 하고 신뢰도 쌓고 이러질 않고 멈추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뼈골 때리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정말 이 막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외롭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허무함보다는 허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방은희님은 누군가를 옆에 붙여놓고 온기를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미 있는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상이 내 옆에 붙어 있어. 붙어 있어서 나한테 온기를 주면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거면 됐어, 이렇게. 그거면 됐어. 아주 심오한 마음의 시면에서 올라오는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누군가 옆에서 붙어서 온기를 주면 살짝 래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이렇게 데울 때 여기 위에다 랩을 씌우잖아요. 살짝 씌우는 거죠. 그 살짝 씌우는 게 뭐냐면 누군가 의미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온기를 느끼게 해주면 이 시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허전함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래핑을 싹 걷으면 시면에서 올라오는 외로움과 허전함과 고독함은 그대로 있는 거야, 사실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울 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추울 때는 아주 약간의 온기만 있는 차, 그렇죠. 그 컵만 들어도 그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네. 이번 최근의 연애는 사랑한다고 느끼셨어요? 사랑 받았어요. 네, 사랑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아우, 사랑이지. 진짜 내가 뭐 1시간만 시간 나는데 1시간만 저기 커피 마시자라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이 엄마는 연애를 안 해본 것 같다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헤어진 친구랑 이거 톡이 이러고 왔는데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엄마 뭐라고 보냈어? 헤어지자고 보냈지. 이거는 지금 본인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를 알아봐 달라라는 거지. 엄마는 정말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각할인가 봐요. 그러네요. 그냥 예. 어. 그래서 그래서 아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연애를 안 해본 것 같다고. 그렇구나. 음. 이러한 방은희님의 이런 마음을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또 여러 가지 준비한 게 있죠. 좀 네. 같이 보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택을 조금 잘하는 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할지 저거를 할지 할 때 결정을 빨리 내리는 편인 것 같아요. 신중함은 부족하고 감정적일 때가 많고 어리석을 때도 많고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일부러 할 때도 있어요. 왜지? 겁나 급하죠. 저 하늘로 띵 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리막일 때 결정한 게 결혼이었고 오르막일 때 결정한 게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뭐. 그 내리막일 때 선택해가지고 나 몸으로 아팠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한 척하고. 그래서 실수 많이 하고 허당해. 위로 훅 치솟았다가 뚝 이런 표현 아까 하셨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뭐 좋을 때 진짜 저 하늘 위에 진짜 저 한 명왕산 갔다 올 거야. 아니 천안? 아무튼 거기 멀리 갔다가 저 천해명. 네,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뭐 아들이 뭐 있었고 이제 없잖아요. 50이 넘어보니까 진짜 젊다. 텐션이 갑자기. 제가 감정의 기복도 너무 겁나 크거든요. 와, 분명한 건 굉장히 정서적인 분이시고 공감도 잘하시고 감정도 풍부하시고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나무가 풍부하신데 이건 전 다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추려보자면 첫째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약간 감정에 휩싸이면 결정을 너무 빠르게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함이 좀 부족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사람들이 약간 이제 감정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나 조울증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뭐 우울한 거는 꽤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은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조 상태, 약간 조증 상태. 이 조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이 팽창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고양, 소름. 고양 내지는 팽창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어머나. 달라요. 와, 진짜.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팽창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기분이 좀 나빠도 많이 나빠요. 네네네. 지나가다가 우울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를 들어 좁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로 지나갈 때 이렇게 쌍방통행을 하려면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나가다 살짝 부딪혔다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약간 조 상태가 되면 조금 빵 터지는 것처럼 이제 감정이 그렇게 팽창이 되는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우리 방은희님 같은 경우는 조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단계. 이거 이제 경조 상태라고, 경조증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나 경조 상태가 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면 괴롭잖아요. 근데 조나 경조 상태가 되면 잠을 안 자도 막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막 생각이 막 엄청난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막 쏟아지고 막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예. 그래서 기분이 꼭 좋은 게 아니라 팽창돼 있으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편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너무 웃기는데 그 웃는 그게 좀 과한 거죠. 남들 그냥 하하하 할 거야. 나는 하하 난리가 나는 거고 남들 그냥 조금 슬픈데 나는 완전히 저 밑으로 슬프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전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네. 뭔가 애써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선배님께서 지금 야, 이렇게 솔직하셔. 네. 근데 중요한 걸 몇 가지 추려보면 어쨌든 이렇게 감정 상태가 좀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 늘 과한 거죠. 근데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해 갖고 왔죠? 네,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경조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7문항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7문항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 없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있다. 세 번째. 4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네 번째. 평소보다 말이 좀 많아지거나 말을 끊지 못할 때가 많다. 다섯 번째.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이고. 여섯 번째. 직접 세운 계획이 좌절될 경우 무력해진다. 일곱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네, 이렇게 7가지. 이 중에서 한 3개가 넘는다. 그럴 때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나한테 좀 이런 양상이 있나 잘 한번 모니터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를 권하긴 합니다. 네. 어떤 게 해당되죠?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이유 없는 없이 사고가 연달아한다. 그거 하고 네. 철이 없다라는 철이 없다. 오죽하면 제 아들이 쓴 글이 있어요. 엄마가 철이 안 들어 내가 들고 엄마가 안 늙어서 내가 늙고 이렇게 라임이네. 네, 아들이 쓴 게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이런 경험이 근데 진짜 있어요? 이유 없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그래요? 어떻게 이유 없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나? 날마다 어머. 내가 30 이제 어쨌든 30대가 제가 거의 없거든요. 뭐냐면 생일날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파티하기로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 119 불러서 왜? 디스크. 어머.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디스크 생일날. 3년을 생일날. 그리고 얼굴 화상을 생일날. 어머. 얼굴하고 목하고 화상 입어가지고. 연기하시다가요? 연기 아니고.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무슨 일인데요? 그 생일날 그거 있잖아요. 화주라고. 알죠, 화주 알지. 이렇게 선배님. 불 붙여서 내가 저는 정말 그거 하기 싫었어. 그랬는데 앞에서 야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와 저걸 해 말어. 근데도 지기 싫어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딱 이랬는데 얼굴하고 다 쏟아. 얼굴하고 다 쏟아. 그래가지고서 저 얼굴 상도 얼굴하고 어머. 그것도 생일날 손가락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믹서기에
갈려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아니 왜 생일날만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동안 나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30대. 네. 그래서 한 6, 7년을 6개월은 병원 생활하고 6개월은 또 이 일을 안 해. 어허. 이런 일이 있구나. 네, 있어요. 그러면 생일날 아니고는 사고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생일날 생일 즈음에 꼭 그랬어요. 특이하다. 어머. 그게. 그리고 저 21살 때, 21살 때 이제 뮤지컬 가스펠이라는 거기에서 소냐 역할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뽑아야 되니까. 오디션을 봐야 되니까 그 준비하느라고 아버지가 여자는 기집애는 안경 끼면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서 일찍부터 렌즈를 낀 거예요. 근데 연속 착용 렌즈라는 게 이제 그때 나왔을 때였는데 딱 일주일 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먼지 많은 곳에서 그 연습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새벽에 오고 첫 마지막 버스로 집에 가고 막 이랬는데 소녀가 됐어. 딱 돼서 이제 그래서 힘들다. 나 드디어 됐다. 해서 이제 렌즈를 딱 뺐죠.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야, 너 눈에서 피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렌즈하고 각막 같이 떨어진 거.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저희 엄마 집에 이제 데려다 주고 딱 그러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이제 안과 데려가는데 거기서 딱 당신 딸 양쪽 두는 다 실명입니다. 양쪽 두는 다 실명입니다. 이제 딱 실명 선고를 내렸어요. 저런.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그때 돈이 없었으면 아마 양쪽 두는 다 실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수성 가셔서 잘 되셨기 때문에 진짜 요맨 조그만 쌀알 만한 그 알약 하나가 5,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링거 반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하루 그 다음날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게 치료였고 눈 안에 주사를 맞는 게 이제 치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러고서 이제 상처가 한쪽 눈은 그 시력을 좌우하는 거기에 흉터가 생겼고 한쪽은 옆으로 비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 눈만 잃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물체도 구분하고 색깔도 구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데뷔했을 때 눈이 늘 시뻘갰고 그 장군의 아들 때 이제 우리 정일성 촬영 감독님이 너무 밤에 술 마셨냐? 막 맨날 안 속상하죠. 눈이 빨개지니까. 나의. 근데 사진 찍는 분들은 아세요. 눈이 이상해요. 왜냐면 얘가 하얗게 약간 회색 눈동자가 그러니까.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평지도 못 걸어 다녔는데 근데 그 지금 장애 6급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불편할 뿐이지 살아는 가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속상한 게요. 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21살인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저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되게 속상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내가 지금 이를 다쳤어. 이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다쳤어? 전화를 했더니 버스 안 놓치려고 나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나간 거예요. 아이고, 이가 인중을 뚫고 나오고 아이가 완전히 여기가 다 나갔으니까 피범벅 되고 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엄마 미안해 이러고 있는데 야 그것도 제가 21살에 그러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아왔는데 제 아들이 21살 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세상 모든 신께 다 빌었고. 근데 우리 방은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약간 미신적 사고, 그래서 나 원래 좀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봐, 내 팔자가 그런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학적 관점으로 좀 보자면요, 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생일 시점에 늘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일이 언제세요? 몇 월 달이세요? 저요 5월이요. 아, 5월이세요. 그러면 그 눈 다친 거는 언제셨어요? 몇 월 달이셨어요? 그때쯤이었네요. 아, 어머 나 지금 생각도 못했어. 네. 어. 네. 왜냐면 그래서 그 한 학기를 못 다니고 아니야. 그랬고 후반은 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왜 토속 신앙과 관련돼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에 마가 꼈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의학적, 과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아까 왜 우리가 조, 경조, 울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감정. 이 감정이요. 일조량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인간은 늘 바뀐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들이 그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모든 조, 경조, 우울 이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보면요. 4월 달, 5월 달에 좀 떠요. 감정이. 사람들이. 네. 특히 경조나 조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고 꽃도 피고 행사가 여행도 많지. 다니고 거기 연휴도 있는데요. 조나 경조가 있는 분들은 5월에 아주 네 진짜 예. 네. 뭐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별명이 5월의 여왕이었어요. 퀸이었네. 네. 와 진짜 아니 별명이 어쨌든 그랬는데 네. 와 대박.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 시기가 생일이신 거지. 네. 사실 생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5월이라는 계절이 약간 이제 이 감정이 방은희 님이 좀 더 고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감정이 이렇게 붕 뜨면 감정 상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리적 현상부터 시작해서 생각, 모든 행동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성급해지고 잘 떨어뜨리고 놓치고 부딪히고 그리고 잘 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그 시점에 감정이 약간 고양되면서 평소에 그러지 않을 때는 야 이건 위험해서 못하지 할 것도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고 화주도 안 마실 거야. 네. 정말. 그렇죠. 네, 화주. 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 약간 경조나 조 상태에 사람들이 손 많이 다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손을 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탕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손가락 아파서 오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다 준다. 그러니까 그 5월이 되면 약간 감정이 고양되는 것 같다. 저는 반대로 10월 말부터 네. 11월 중순 막 이때까지 약간 좀 디프레스가 돼요. 네네. 가을 타네. 가을 남자네. 이상하게. 네, 그래서 되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되게 10월, 11월에는 또 가라앉아요. 되게. 인간이 경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쌀이나 이런 거를 비축하지. 그 전에는 이제 추워지면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먹거리를 걱정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는.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이제 우리 동물들도 다 이제 동면을 하니까 먹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낙엽이 싹 지려고 할 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겨요. 생존에 대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슬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걱정, 불안이 싹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은희 님이 5월 달에 그런 거는 뭔가 이 미신적인 주술적 이런 거에서 생일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봄이라서 싱숭생숭한 게 아니었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또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저희 아들이 그 나이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딱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은 안 가져야겠죠. 부모는 애들이 감기만 걸려도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드님의 일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좀 이렇게 음. 경조증을 가지게 된 무슨 사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뭐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밝게 태어났어요. 아무리 인간이 뭐 고독한 존재라고 해도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은 100%는 아닌데요. 약간 부모를 좀 닮아요. 부모를.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마가 저를 굉장히 일찍 16살에 저를 낳았고요. 아버지는 25살에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자수성가 하신 분이세요. 할머니한테 버림을 4살 때 받으시고 4살 때서부터 거의 혼자 살다시피 하신 그런 아버지신데 이제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거기에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 가부장적인 게 너무나 컸어요. 딸이 저 하나인데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모습은 째려보는 모습밖에 없어요. 아빠 사랑을 못 받았고 그리고 집에 오셔야 자주 오셔야 뭐 한 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렇게 오시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완전히 엄마를 머리채 잡고 두들겨 패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딸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애정을 많이 딸한테 안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 만나다가 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는 결정을 저한테 남동생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아버지가 눈도 거의 뭐 못 뜨시고 완전히 그냥 눈동자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시고 기저귀 차고 계시고 그 호랑이 같았던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은희 왔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도 못 하시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고 눈이 갑자기 또렷해지시면서 나 너만큼은 안 올 줄 알았다.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를 원망했대요. 할머니한테 버림받아서 네가 예쁘게 태어나서 그냥 할머니한테 버림받은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너까지도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몇 년 만에 뵈신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옛날에 박상원의 아름다운 TV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아버지랑 사이 안 좋다라는 걸 방송국에서 어떻게 알고 저희 아버지 있는 데를 그때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 아버지 진짜 오래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30년 거의 3, 4 거의 뭐 그 돌아가신 아버지나 방은희님 두 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뵙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신 건 너무 잘하셨네요. 우리 방은희님이 고민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정말 그 깊은 외로움, 정말 막 미치고 팔짝 뛸 만큼의 그 외로움, 그런 거의 일환으로 결혼도 좀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꽤 많은 부분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보면 아버지는 딸이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경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통제하고 좀 강압적이었죠.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렇죠. 그 사이에서 방은이는 어땠을까? 그러면 엄청나게 두렵고 불안하고 예측이 안 되고 늘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에 가끔 오시는데 그런 날은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한테 받는 사랑은 내가 말을 잘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예쁜 행동을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 자체로 받는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편안하게 안 올 때는 나도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방은이님 같은 경우는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집착형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집착형. 네네. 그래서 맞아, 집착형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 옆에서 계속 사랑을 확인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감을 유지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해 해주지 않으면 오늘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은데 사랑하긴 하는 거야 뭔지 아무튼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알게 되니까 저보다 시원하세요. 시원하다라기보다 이제 또 물음표가 생겼어. 의미 있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요거는 풀렸는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네. 그럼 우리 방은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은희 씨는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 하나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요거를 아주 신중하게 몰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걸 하나 지금 이제 요걸 마시기 위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잡아서 먹는 거. 어머. 내려놓을 때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내려놓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좀 해보는 거. 이걸 통해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감정 일기 이런 거 써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금 오늘은 과한 감정을 느꼈다. 그 과한 감정이 너무 즐거운 것도 있어요. 감정일기요? 네, 그런 감정 뭐 너무 좀 슬펐다든가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 점수이기 때문에 그게 꼭 정답은 아니어도 0부터 10까지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음 날 보잖아요. 그럼 골 때려요. 막 그만큼 화났어. 근데 사실은 그만큼 화나는 거는 뭐 약간 나라를 뺏겼을 때 뭐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뭐 화날 일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감정을 늘 잘 모니터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더 조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조금만 더 좋아지시면 더 풍요로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은영 매직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라. 그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뭐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옆에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로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 네.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 소개팅 받습니다. 네.